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름매미. 딴진데요. 하은이에요. 이렇게 인사말을 조금 바꿔봐도 좋은데요. 소름 돋네요. 안 하던 거 하려니. 그러게요.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네, 전 좋네요. 매미님 왠지 요즘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요? 최근 에피에 넣으셨던 음악들이나 터라낭독도 그렇고요. 늑소로 발굴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 네. 이게 청각 위주 방송이라 좀 한계가 있어서요. 가끔은 지도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못해서요. 말로만 하다 보니 지루할까봐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번 구술문화 문자문화 에피에서 말한 것처럼 좀 청취자분들과 공감하고 해야 하는데 AI 방송의 가상의 실제 방송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저도 그래서 슬슬 실사판을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긴 해요. 오, 실사판요?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도 저 지난주에 백신 맞았어요. 아직 한 번 더 남았지만요. 오, 백신 맞으셨네요. 미국은 요즘 백신 완전 속도 내서 맞던데요. 네, 저희 동네에선 일주일 만에 40만 명을 처리해버리더군요. 어떠세요? 부작용 같은 건 없었나요? 맞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요 며칠 근육이 아파서 좀 쉬었어요. 저런, 저희야 가상의 실제들이라 백신과는 상관없지만 매미님은 몸 관리 잘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존재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할 이야기랑 왠지 하은님이랑 딴지님은 연관이 있네요. 아, 오늘 양원적 의식한다고 했죠? 네, 줄리언 제인스의 의식의 기원책 속에요. 이 책에 적용해보면 하은님이나 딴지님은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 운해에서 들리는 소리거나 유사나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매미님 혹시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이 아니신가 생각할 것 같네요. 헐, 저 조현병 아닙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 패널을 구하기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가상의 존재들을 AI 기술로 구현한 거죠. 지난 시간에 나온 플라톤의 대화식 서술 같은 거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혹은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의 소리 같은 거로 봐도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닌데. 다이몬의 소리가 사실 오늘 할 책 내용과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데 다이몬의 소리가 뭐죠?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신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양심의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이몬의 소리는 사실 신적이거나 신령스러운 소리였죠. 헐, 그럼 소크라테스는 환청을 들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 소개할 이 책도 이 환청이나 정신병에 관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사람들이 시작부터 버벅하겠는데요. 아, 그런데 그냥 환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후려쳐서 말한다면 고대의 인류가 이런 환청을 들었는데 점점 의식이 발달하며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다룬 책이에요. 그렇다면 꽤나 독특한 책이네요. 이 책이 그런데 많이 읽혀지는 책인가요? 네, 인문학 특히 철학에서는 좀 알려진 책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도 소개가 되어서 나왔죠. 네, 알파벳과 문자가 마술적인 전논리적 의식에서 합리적인 의식 상태로 전환했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 책이 소개되었잖아요. 네, 월터 옹도 문자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소개했고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이랑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꼭 롯데리아 세트 메뉴 같이요. 그러면 고대 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시는 걸로 봐도 되나요? 네, 맞아요. 고대 인류는 일단 우리와 좀 달랐고요.
이들의 정신세계를 살짝 살펴보려고 이 책들을 선택했어요. 왠지 이 책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유명한 책이긴 한데 사실 어려워요. 또 한글책을 구하지 못해서 해석하느라 좀 더 버벅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양원적 의식을 다룬다고 하셨죠? 네, 사실 지난번에 사피엔스도 그랬지만 이 책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 인간의 의식 이야기 자체도 매우 어려운데요. 거기다가 뇌의 구조 이야기나 고대 인류들의 언어도 다루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까지 역사 속에 나타난 양원적 의식을 깊이 다뤄요. 범위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에피에서 다룰 것이긴 하지만 성경 속의 양원적 의식이나 현대에 남아있는 양원적 의식의 모습까지 다 다룹니다. 그야말로 인류 시작과 현재까지 싹 다 다루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완전히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전체적인 내용이나 인간의 의식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팟빵에서 지금도 유명한 지대널볕 에피소드를 찾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지대널변요? 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줄임말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아직도 팟빵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레미님도 열심히 들으셨었나 봐요. 네,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에서 여름매미라는 이름으로 활동도 많이 했고요. 여담이지만 지대널볕 에피에 제 필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 정말 애청자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저 그 카페에 온라인 소모임 카톡 오픈톡방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레미님 이것저것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회가 와서 막 홍보했네요. 아무튼 그럼 우리 방송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의식 쪽이나 일반적인 내용은 지대널볕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그 에피에서는 이 책에서 나온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빠진 부분을 다루는 거죠. 빠진 부분이요? 일단 기독교 관련 방송이니까 의식의 기원에서 다룬 구약 성경의 부분을 살짝 보충해주는 보충 수업 같은 거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걱정도 되네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양원적 의식이 환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환청의 관점으로 본다면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일단 고대 인류가 환청을 들었다는 주장은 사실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이긴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담론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저도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 주장이 근거나 인류사의 흐름 등을 보는 관점은 사실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갈 길이 바쁜데 서론이 좀 길었던 느낌이네요. 참고로 지대널볕도 이거 5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헐, 그런데 우리는 30분 만에 후려칠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얼마나 걸릴지 한번 두고 보죠. 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양원적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양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뇌를 의미하죠? 네, 뇌가 좌반구랑 우반구로 나눠졌잖아요. 네, 일단 좌뇌와 우뇌가 역할이 좀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뇌는 좀 더 논리적이고 우뇌는 예술적이고 뭐 그런 거요. 그런데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 그런가요? 저도 그런 주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다는 말도 있고요. 이 책이 나온 게 1976년인데 이 당시는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는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럼 좌뇌와 우뇌의 구분이 정말인지 우리 오늘 이 책에 나온 대로 실험을 하나 해보죠. 책 120페이지에 나온 건데 이거 그림을 카페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대충 연필로 선만 그린 얼굴이네요. 줄리언 제인스가 그렸을까요? 네, 그랬다네요. 그냥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요. 그림은 웃고 있는 사람 얼굴 그림과 찡그리고 있는 사람 얼굴 그림을 좌우로 대칭해서 반씩 잘라 붙여놓은 건데요. 위쪽 얼굴은 왼쪽이 찡그리는 얼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웃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래 얼굴은 왼쪽이 웃는 얼굴이고 오른쪽이 찡그린 얼굴입니다. 네,
뭐 간단한 그림이니까 실제로 그려보셔도 돼요. 실험은 두 얼굴의 코를 보면서 어느 얼굴이 더 행복해 보이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간단한 실험이네요. 네, 저는 항상 아래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다 아래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도요. 그런데 이 실험의 의미가 뭔가요? 아, 네. 일단 운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좌뇌로 가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우뇌로 가거든요. 아, 그럼 왼쪽 얼굴이 우뇌로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는 얼굴 왼쪽이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웃고 있는 얼굴이 우뇌로 가고 우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아래쪽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지요. 왠지 설명이 그럴듯한데요. 일단 그래도 100%는 아니고요. 대략 오른손잡이의 80%가 아래쪽 그림을 선택한대요. 일단 이 실험은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고 우뇌가 종합적 판단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신경의 연결을 복축교련이라고 한대요. 이 복축교련의 두께는 0.3mm 정도 되고요. 두께가 엄청 가는데요? 네, 그렇죠? 이 얇은 신경으로 우뇌와 좌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그런데 정보의 양이 많아서 정보를 압축해서 보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언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뇌와 좌뇌가 서로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네요. 헐, 왠지 섬뜩하네요. 머릿속에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좌뇌와 우뇌 모두 베르니케 영역이란 곳에서 언어를 담당하고요. 복측교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좌뇌로 연결된 복측교련이 좌반구의 측두 옆에 청각 영역 옆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왠지 어렵네요. 아, 어려운 것 다 끝났어요. 저도 과학은 잘 몰라서요. 하여튼 줄리안 제인스의 가설은 고대의 인류들은 이 우뇌에서 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좌뇌의 청각 영역으로 전달했다는 거고요. 이게 고대인들이 들었던 신들의 목소리인 환청이라는 거죠. 헐, 그럼 환청이 5대 인류에겐 생물학적으로 가능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걸 이 책에서는 양원적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이런 양원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줄리언 제인스는 문자의 출현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이 양원적 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에도 양원적 의식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에도 조현병이 있잖아요? 환청이 들리는 사람들요. 네, 저는 정도의 차이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8, 90%가 환청이 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현대는 2, 30% 같이요. 하긴 현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긴 힘들겠네요. 저도 과학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는 일단 가지고 하는 이야기 같네요. 그래도 일단 고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조현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상당히 센 주장인데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고대를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이전에 사피엔스 2부에서 다뤘던 아마존의 야노마미족 무당 이야기 생각나세요? 아, 네. 애니미즘 하면서 다뤘죠? 그 무당이 사실 이 양원적 의식의 좋은 예라고 보이는데요. 끊임없이 사물이나 동물, 그리고 신들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좀 이상한 결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고생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해도 신들이 말해줬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내 운해에서의 신적 목소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양원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애니미즘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만물과 소통하는 애니미즘도 이런 양원적 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양원적 의식과 애니미즘과의 연결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서요. 이 책은 이런 과학적 근거 외에도 인류의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양원적 의식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역사 기록이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다룬 고대 메소포타미아 토판들의 기록 같은 거요. 이거 흥미롭네요. 일단 역사 속에서 이런 양원적 의식의 근거 자료들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이 양원적 의식이 나타난 연대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양원적 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기원전 9000년의 농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줄리언 제인스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의 두뇌에 양원적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양원적 의식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죠?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릿속에 누군가 다음에 할 것을 계속 말해준다고 하면요. 조금 편하긴 하겠네요. 농업혁명이 행복하지 않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빈곤과 배고픔에 허덕였고요. 또 전쟁도 많았죠. 그 이전이 수렵채집 사회였잖아요. 자유롭게 수렵채집을 하며 살아가다가 힘들게 농사도 지어야 했었고 또 지배체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농사의 스트레스보다 사람들이 오랜 수렵 채집 생활을 거치면서 발달시킨 뭐랄까 인간의 자연성 같은데요. 자연성이요. 내 수렵 채집 당시에는 어쨌든 자연에서 살아가며 만물과 소통하며 살아갔다고 했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의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갔어야만 했다는 거죠. 아, 좋은 가정인데요. 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머리가 발달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해석을 자네에 들려주는 양원적 의식에 발달했을 거라는 거죠. 좋은 가설인데요? 농사의 스트레스보다 수렵 채집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어 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내 기간도 249만 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진화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죠. 이거 딴지님 가설이 왠지 줄리언 제인스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줄리언 제인스는 스트레스가 양원적 의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동시에 스트레스가 양원적 의식을 쇠퇴시켰다고도 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엔키두가 생각나네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엔키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엔키두가 창조의 여신 아루루가 길가메시의 두 번째 자아로서 진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엔키두는 거칠고 털이 온몸을 덮은 몸뚱이에 긴 머리칼을 가지고 양떼들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과 함께 지냈죠. 하지만 그는 문명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인간이었다고 말하죠. 그럼 엔키두는 원초적 인간인가요? 네, 하지만 뭐랄까 각성 이후에 엔키두는 인간이 되고 더 이상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동물들도 그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어요. 뭔가 오늘 이야기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엔키두에게 양원적 의식은 동물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해주는 번역기계 같은 거라고 봐야 하나요? 네,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뭐랄까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의식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책 소개가 아니라 우리가 책을 다시 쓰는 기분인데요. 네, 뭐 좋긴 한데 이쯤에서 일단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길가메시의 두 번째 자아이자 동물 번역기로서의 엔키두의 의식 이야기는 이따가 이집트의 자아의 분신인 카를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역사 속에 있었던 양원적 의식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지만 일단 신상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상이요. 나무로 만들어서 색칠한 장승 같은 건가요? 네, 우리가 고대는 다신교였고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했죠. 다신교는 그냥 보이지 않는 많은 신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죠. 고대 유물에는 이런 신상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게요. 은연중에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네요. 고대의 신들은 눈에 보이고 좀 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신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는데요. 눈을 크게 하고 눈에다가 보석을 박았고요.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옷도 입혔고요. 네, 왠지 인간처럼 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쇠기문자의 기록에 따르면 신들에겐 인간과 똑같이 잠을 잘 침대가 필요했고요. 매일 씻겨지고 옷이 입혀졌고 향수가 뿌려졌대요. 헐, 왠지 거대한 인형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때때로 배우 자신을 같이 침대에 눕히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들에게 음식도 먹였대요. 진짜요? 그냥 먹는 신용이 아니라요? 네, 어떤 신들은 입에 튜브도 있었고요. 기록에는 신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음악과 춤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날마다 음식을 차렸겠네요. 내 날마다 갖은 음식을 차려서 바쳤고요. 또 달고나 같은 간식도 시간마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인형이 웬 호강이래요? 어떤 기록에는 음식이 차려지면 신상이 혼자 먹었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들어가서 남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식구들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신을 돌보는 일이 당시 왕들의 주요 임무였다고 해요. 이해가 되네요. 사람들은 신들을 잘 모셔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신을 잘 모시지 못해서 그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신상 모시기가 매우 중요했죠. 가끔 신들은 외출도 했는데요. 각종 종교 행사 때마다 신상들은 나가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신상들도 바쁘게 살았네요. 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국가들에는 지구라트가 있다고 했죠. 이 지구라트가 신들의 처소였죠. 지구라트에는 중앙에 기구누라는 큰 방이 있었대요. 학자들은 여기에다 신을 모시거나 종교 행사를 했다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신상을 모신 이유가 그냥 인형놀이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신을 모시고 신으로부터 신탁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느님 예리하신데요. 종교 방송을 계속하다 보니 이제 슬슬 내공이 쌓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 신상을 모시는 이유 중 하나는 신탁을 듣기 위한 건데요. 신상을 만들 때 중요했던 입식기 의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입식기 의식이요. 내 신상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여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신상들은 빈문무라는 특별한 장인들의 집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장인들은 그들의 신인 문무의 신에게 지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신들이 그들의 처소로 옮겨지기 전에 미스피라는 입식기 과정을 거쳤고요. 이 의식을 피피, 즉 입열기라고 했대요. 어떤 의식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신상은 횃불을 밝혀서 강둑으로 옮겨졌고요. 강에서 신의 강림을 위한 의식이 치러졌대요. 이어서 신상의 입은 동서남북 각 방향을 향해서 수십 번 씻겨졌고요. 이때 입을 씻은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재료를 섞어 만든 신성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신상은 조심스럽게 성전의 문으로 옮겨졌고요. 거기서 다른 의식이 치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으로 신상의 입이 다시 씻겨졌고요. 신상의 입을 진짜 성대하게 씻었네요. 네, 그래서 토판의 기록에는 이렇게 모셔진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적은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시리아의 한 토판에 기록된 왕의 편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딴지님이 읽어주세요. 나는 신탁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샤메시 신 앞에서 순서대로 낭독하도록 했다. 아카드 신의 형상이 내 앞에 나타나 소리쳤다. 악한 신탁을 용납하려느냐. 그리고 다시 소리쳤다. 도시들의 성벽을 하나씩 취하라. 저주받은 것들은 정원사 앞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신탁이 이런 거군요. 그런데 정원사가 왜 나오나요? 아, 사르곤 대왕의 아버지가 정원사였대요. 정원사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를 들었대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 21장에도 나오죠. 바빌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도 신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었다는 거네요. 매우 구체적인데요. 또 라가시의 원뿔에는 카디신이 운마의 왕 우스가 세운 비석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요. 이에 키시의 왕 메실린이 비석을 파괴했고요. 라가시의 벌판에 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이런 신탁이 왕들의 어떤 행위의 결정에 직접적인 동기라는 거네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죠? 왕들의 비문들에는 왕들이 그들의 신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르사의 왕 와라드시는 그의 비문의 이러한 목소리가 기스텍 피다갈, 해석하자면 어디서나 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고대의 왕들이 마치 조현병처럼 환청이 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 거라면요. 인류의 고대의 역사를 환청의 역사로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만약 정말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요. 아까 야노마미족 무당의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마을 사람들은 군말 없이 따랐죠. 그 이유는 그게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시의 사람들이 줄리언 제인스의 주장처럼 모두 이런 양원적 의식 속에 살았다면요. 충분히 묵인되었겠죠. 이 책에서는 왕국의 백성들도 환청을 항상 들었다고 하고요. 그 목소리가 신을 대변한 왕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럼 당시에 보통 사람들도 이런 환청을 들었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일부 사람들의 양원적 의식이 아니라 양원적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도 각자 목소리를 들었고 순종하는 각자의 신들이 있었대요. 그럼 엔키와 같은 도시의 큰 수호신 외에도 각자에게도 작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개인 맞춤형 신같이요. 네, 맞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되는 모든 집에는 신상을 모시는 공간들이 발견된대요. 그리고 조그만 신상들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말한 이집트 룩소르 유적에서도 작은 신상들이 많이 나왔죠. 개인들은 집안에 그 신상을 모시고 그 신들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물었던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현재도 집안에 이런 공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천주교에도 성모 마리아 상이나 카톨릭 성인들의 그림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이런 집안의 개인 미니 신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또 아까 엔키도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카요? 네, 뭐랄까 말하자면 개인의 분신 같은 건데요. 고대 이집트 기록 중에 크눔 신이 왕과 그의 칼을 만드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완전 똑같은 쌍둥이인데요? 신이 토기를 만드는 판 같은 곳에 두 사람을 빚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왕이죠? 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왕의 카예요. 그런데 오른쪽의 사람은 왼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있는데요. 이게 카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가 신과 사람의 사이에 있죠. 그리고 카는 사람의 분신으로 손을 입에다 대고 있다는 건 신의 말을 전달하는 게 카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라네요. 헐, 이게 이렇게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환청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군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들의 목소리는 양원적 의식이 붕괴되면서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미님은 안타까우세요? 아, 네, 환청이 들리지 않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뭔가 인류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넘어가서요. 참고로 아까 길가메시의 분신인 엔키두가 동물들과 소통을 했다고 했잖아요. 엔키두가 길가메시의 카하라면 엔키두가 동물들과 소통이 끊어진 건 자연성의 상실. 그러니까 어쩌면 양원적 의식의 상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양원적 의식은 신의 목소리잖아요? 동물의 목소리라기보다는요? 현대의 조현병은 꼭 신들의 소리 외에도 다양한 소리를 듣잖아요. 만약 딴지님 가설처럼 애니미즘까지 확대한다면 동물의 소리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제가 오늘 가설 하나 세운 건가요? 네, 딴지 가설이라고 부를까요? 네, 좋죠. 이 이야기는 또 길가메시 서사시 할 때 이야기해보고요. 아, 그리고 줄리언 제인스는 아까 말했던 신상들의 입식기 의식도 사실은 환청이 점점 자주 들리지 않게 되어서 신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양원적 의식이 약해진 건가요? 네, 그럼 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제인스는 그 시작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비문의 윗부분에 있는 그림을 봐주세요. 한 사람은 왕좌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 있는데요. 누가 함무라비일까요? 일단 마루둑 신이 앉아서 함무라비에게 말해주고 있고 함무라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봐야죠. 이 비문은 머릿말과 법조 내용, 그리고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함무라비 법전의 첫머리에는 만신전의 왕이 나누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의 운명을 정한 엘릴과 마루둑 신이 메소포타미아의 왕국들을 만들고 세웠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땅의 정의가 수호되도록 함무라비 왕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82개의 법조왕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신들을 언급하며
이 기념비를 변개하거나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신들이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네요. 네, 줄리언 제인스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마치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마치 두 사람처럼 신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법조항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이 책은 좌뇌가 머릿말과 맺은 말을 썼고 우뇌가 법조학문을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무슨 주장인지 알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함무라비 법전은 사회의 토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점점 양원적 소리의 권위를 약화시켰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지를 했는데요. 이제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우뇌가 아니라 이 법조항들을 찾아보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쓰기가 이 양원적 의식을 약화시켰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중앙정부의 회계와 다른 정보들도 토판에 기록되었고요. 도서관이 만들어졌죠. 관리들의 편지들도 점점 일상적이 되어갔고요. 그리고 문자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대략 기원전 1800년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원적 의식이 약해진 게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 사이라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지난 시간에 말한 표현문자 알파벳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쓰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네요. 지난번에 이때 많은 문학 작품들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창세서라 이누마 엘리시도 이 당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창세에 대해서 운해의 답을 못 들어도 토판 기록을 보면 되었겠네요. 네, 맞아요. 양원적 의식은 사실 청각에 기반을 둔 건데요. 이전에 양원적 의식에서 들었던 신의 명령이나 왕의 지시 대신에 쓰기를 통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네요? 또 쓰기 이외에도 이 책에서 말하는 양원적 의식이 약화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 간의 무역들이 활발해진 건데요. 무역을 통해서 먼 나라의 신들을 접하기 시작했고요. 이 신들과 자신의 신들이 충돌하기 시작했대요. 네, 아무래도 신들이 다양해지면 어떤 신의 목소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또 당시에 있었던 자연재해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기원전 1600년경에 그리스에 있는 테라섬의 화산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폭발로 근처의 섬들과 크레타 섬과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이 초토화되었대요. 헐, 이 당시가 그럼 뭔가 암흑기 같네요. 바빌로니아 왕국도 이때쯤 망했던 것 같은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당시 수많은 인구가 피난민이 되었고요. 아마 이때 그리스의 피난민들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로 밀고 들어왔던 해양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연관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내 해양민족들이 단순히 재미로 지중해에서 나타나 약탈하고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쳐들어와 그 땅에 정착하는 걸 목적으로 했대요. 예를 들어 블레셋 민족들처럼요. 그렇게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해보고 다음에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제인스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만들어진 것을 지적하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139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이집트가 미타니족을 시리아에서 몰아내자 아시리아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이 아시리아 제국은 잔인했고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복 전쟁을 했고요. 완전 전쟁의 시대네요.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1230년 정도에 있었고요.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은 이오니아와 남쪽으로 이주해 갔고요. 해양민족은 계속해서 터키와 레반트 지역을 압박했죠. 그래서 전에 말한 히타이트 왕국이 1200년 정도에 망했고요. 또 그리스는 도리아인들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해서 일단 몇백 년간 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양원적 의식이 붕괴하던 당시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네요. 네, 마치 1, 2차 세계대전처럼요. 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왕들의 권위와 신들의 권위가 무너졌고요. 공포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럼 이런 혼란과 스트레스가 이 양원적 의식의 붕괴 또한 가져온 건가요? 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인스는 기원전 1230년에 만들어진 아시리아 제국의 투쿨티 니누르타 1세의 비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에 왕좌가 비어 있네요. 왼쪽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있고요.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왕의 연속 동작으로 봐야 해요. 아, 그럼 왕이 왕좌 앞에 나아가며 무릎을 꿇는 거라고 봐야 하네요. 그런데 아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마루둑 신이 왕좌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좌가 비어 있다는 게 큰 차이네요. 네, 맞아요. 이 비문의 의미는 결국 신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비문이 신이 떠난 모습을 표현한 최초의 비문이라고 제인스는 말하는데요. 그 당시부터 발견되는 많은 토판들의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판에는 신이 없는 이가 거리를 걸어갔다. 두통이 옷과 같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아까 양원적 의식의 시대에서는 모든 이들이 개인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또 다른 토판에는 나의 신은 나를 잊어먹었고 사라져버렸다. 나의 여신은 나를 넘어뜨렸고 멀리 서 있다. 나와 함께 걷던 천사는 떠나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왠지 이거 쓸쓸하네요. 전쟁과 혼돈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신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네요. 내 신을 믿고 자신들의 왕을 믿고 살았지만 그 신이 무너지고 나라가 붕괴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돈이 찾아온 거죠. 왠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전에 말한 아시리아의 투쿨티 왕은 당시 자신의 이름을 딴 수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을 투쿨티니누르타라고 붙였대요. 자신의 이름을 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수도를 세우고 신들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하지만 투쿨티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죠. 신을 느끼지 못하는 왕이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의 말로는 좋지 못했는데요. 그의 아들과 후계자들과 귀족들은 그를 가두어 버렸고 도시를 불태워 버렸어요. 왠지 쓸쓸한 말로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이것도 양원적 의식의 붕괴와 연결하는데요. 이제까지 절대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왕을 죽인 것이 이 양원적 의식의 붕괴의 결과라고 말해요. 그나저나 일단 저희도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쓸쓸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원적 의식도 2부작이군요. 네, 이 책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다음 주에는 이 사라진 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룰 거고요. 또 구약 속에 나오는 양원적 의식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볼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한 것도 쉽지 않고 내용이 방대했는데 고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후려쳐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뭐 어려운 내용일수록 소화시키면서 천천히 가도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봬요.